네, 경제와 금융수장들이 어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방안과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을 지원해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기로 했지만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바로 앞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산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 구조 변경에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부가 휴일인 일요일에도 경제장관 비상회의를 열고 이 금리 인상기에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을 냈는데요. 네. 이름하여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건데요. 당시에는 실패를 했었죠. 자, 이 핵심 구조를 보면요. 정부나 한국은행이 돈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금융공사에다가 돈을 줘서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을 늘립니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그 자본금만큼 채권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해서 그 돈으로 그동안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 상품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금리 시대가 되니까 변동금리로 계속 있으면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한 4%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이제 금융 추가 부담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일단 금리 인상기에 예상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 참여자 중에 취약계층, 이 취약계층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따뜻한 뭐 착한 사마리아인의 정책이다. 경제학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안심 전환 대출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군데에서 자금이 누수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직접 자금을 출자하는 한국은행이나 정부의 재정 자금이나 발권력 돈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한국은행 발권력이나 정부의 재정 자금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바로 이 기업들로 가야 될 돈이 이제 이런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면에서 금융시장의 그 찬반, 플러스적인 효과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같이 공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이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들의 금리 부담을 도와주는 것이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15년에 실패를 했던 것은요. 정부가 재정 부담을 들여가면서까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줬는데요. 바꿔준 이후에 금리가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바꾼 사람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 부담이 더 높아졌던 것이죠. 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금리가 뭐 일정 기간 더 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은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단정적인 전망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적어도 현 상황에서 볼 때 취약계층을 도와주자 이런 어떤 따뜻한 자본주의 정신 이런 데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의 그 안심전환 대출에 지원할 금액을 보면 올해가 2천억 원, 내년엔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계대출에는 어떤 변동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지금 그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에게 다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일단 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니까 연끌을 해서 집을 산 사람들 중에 그 부동산의 가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의 좀 저가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또
그 차주가 돈을 빌린 사람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아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 혜택을 받는 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혜택을 받게 되면 변동금리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8%, 9%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을 4%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는 그 폭과의 차이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얼마의 혜택을 보느냐 이것은 앞으로 실제로 변동금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간다면 이 안심 전환 대출을 받은 사람의 혜택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금리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오히려 금리가 하락 반전해 버리면 이제 고정 대출로 전환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결국 앞으로의 혜택의 그 규모와 혜택의 여부는 앞으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올라간다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안심 전환 대출의 혜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이고 우리 정부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제 영끌족들의 어떤 이자 부담 완화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완화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원책을 내놨습니다만 그때도 불거졌던 논란이 이제 도덕적 해이 논란. 그들이 선택한 건데 왜 우리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주냐 이런 논란이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참 안 됐고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파산 위기에 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근데 이것은 복지 정책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금융 정책 안으로 집어넣어서 돈을 못 갚는 사람에게 정부가 도와준다.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모랄 해저드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돈 갚는 사람만 손해다. 안 갚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나도 사회적 취약계층이 될 테고 그러면 정부가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낳게 되면 너도 나도 돈을 제대로 갚지 않게 돼요. 우리가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당시에 한국 경제를 진단한 IMF가 첫 번째 한 이유가 잘 나가던 한국 경제가 무너진 것이 바로 모랄 해저드를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모랄 해저드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서 다시 일어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컨셉은 모랄 해저드다. 이런 면에서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안심 전환 대출 자금을 마련한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상당히 쇼크가 큰 사건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 발권력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기계를 찍어서 그냥 바로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재정의 경우에는 국가가 세금을 받은 것의 일부를 주기 때문에 돈을 쓰더라도 그것을 일정 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한국은행 발권력은 무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늘리지 않으려고 전 세계가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죠. 특히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까지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거든요. 바로 통화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고 있는 그래서 빅스텝까지 하는 한국은행이 다른 한쪽에서는 발권력을 통해서 푼다 이러면 빅스텝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빅스텝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보다도 더 강한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몇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정책이 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이번에 한국은행이 동원하는 발권력도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한번 무너지면 경제가 다 흔들릴 수가 있고 특히 국가 신용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래서 경제학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처 한편으로는 오죽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는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와주자라고 하면서도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는 금융 기틀 무너뜨리기에 정부가 앞장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장에서 실패한 분들은
재정 자금으로 복지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 면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앞으로 이제 마약이나 약물, 음주운전과 같은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이제 사고 부담금으로 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가해자는 사실상 이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5가지 유형인데요. 우선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에서 자 이제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 네. 그다음에 또 약물을 복용한 다음에 사고를 냈다. 마약을 먹은 다음에 사고, 그다음에 무면허 사고, 뺑소니 사고 이 5가지 범죄에 들어서는 사실상 보험금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이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람이 다치는 대인 사고의 경우에 1억 5천만 원까지 또 물건이 다치는 자동차가 다치는 대물 사고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100%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 중대범죄 뭐 신호등을 안 지켰다든지 음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개인에게 사고 총 보험금 중에서 1,000만 원까지만 그 보험금을 음주운전자에게 물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준 돈 그 모두를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한테는 전부 돈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대인 1억 5천만 원까지 또 대물 2천만 원까지 1,700만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나 책임보험이고요.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영구불능이 됐다 이랬을 경우는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가 경우에 따라서 10억이 나올 수도 있고 15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중에서도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대신 물어줬거든요. 이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하고 사고를 내면 보험에 관계없이 폐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법이 이달 7월 28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네. 7월 28일부터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보험이 만기되어서 7월 28일 이후에 갱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이 뺑소니, 마약, 약물 어떤 그 응징보험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강력한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5대 범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만큼 사고 감소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제도, 특히 책임보험제도는 1,500만 원 대인사고, 또 물건사고, 대물사고 2천만 원 안에서는 보험회사가 100%다 물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가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음주하고 사고를 내도 본인의 부담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니까 경제적으로는 내가 별 손해 없다. 그리고 안심하고 음주를 하거나 또는 뺑소니 또는 약물 취득 후에, 약물 흡입 후에 이것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뺏길 수도 있고 그 자기 재산으로 탕감이 제일 안 되면 앞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이 그 또박또박 차업을 당하게 되거든요. 강력한 징계법이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자신의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고를 좀 줄이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어떤 이 제도를 마련한 국토부의 희망이자 이 제도 개편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주택과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서울에도 주택 한 채를 갖고 있고 시골에도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이 기존에는 2억 원에서 지금 3억 원까지 돼도 어떤 다주택자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뭐 대단히 합리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경우에 1주택과 1주택 아닌 사람을 구분해서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 세금 폭탄을 터뜨려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2주택,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집 부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조그만 주택을 2채 가진 사람이 있고 네. 거대한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에 있었던 경우는 이렇게 역차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농가주택인데요.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시골에 은퇴용으로 이래 하는 한 채를 아주 저렴한 돈으로 사놨는데 그것이 1가구 2주택이 되면 종부세, 서울에 있는 또는 도시에 있는 이 나머지 주택의 종부세가 엄청나게 2주택으로 최고 6%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요. 또 나중에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 12억까지 그 무과세, 면세 혜택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저런 제도가 나온 이후에 대부분의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시골에 집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시골이 거의 공동화가 되고 농가주택은 폐허가 되고 거기가 우범지대,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도로 폐허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면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지난번 세제 개편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입니다만은 이제 농가주택이 좀 2주택, 다주택 세금 폭탄에서 숨통을 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로 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어들이 다 어려워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부세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택 금액에 따라서 일정 세율의 누진 과세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게 과세 표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공시지가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중에서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좀 융통성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예를 들어 10억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계산이 좀 잘 못 됐을 수가 있으니까 현행법에서는 6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정부가 좀 조정해라. 그러니까 100%보다 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보다 조금 낮춰줬죠.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계속 올려서 작년에는 공정가액 비율이 95%가 올라갔고 올해부터 100%가 됩니다. 이제는 공시가격 나온 대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이거 80%로 낮추자. 이거 100%로 올린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종부세법을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개정안의 내용이라는 게 다주택자 세율을 낮추고 또 일반 1주택자도 세율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아예 과표를 낮춰버리겠다는 거죠. 현재 95%인 공정가액 비율, 그러니까 과표를 계산할 때 인정 비율, 이것을 60%로 법에 허용되어 있는 60%로 낮추면 결국은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 것이 아닌가. 결국 이번 이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 조정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 세금 부담을 줄이자라는데 정부 정책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부담 완화의 취지로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